새벽 3시 20분. 서울의 심장부가 잠든 시간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은 비명 같은 활기로 가득 찬다. 수조에서 튀어오르는 활어들의 꼬리 지느러미가 얼음물 섞인 바닥을 때리고 상인들의 걸걸한 욕설 섞인 흥정이 안개처럼 자욱한 시장통을 메운다. 1층 105호 명자수산. 이 자리에서만 30년을 버틴 박명자육 13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장화끈을 조여맨다. 명자의 손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칼질과 얼음물질로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굵어진 손가락은 마치 오래된 고목뿌리 같다. 그녀는 숫돌에 칼을 갈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본다. 화장기 없는 얼굴 위로 켜켜이 쌓인 주름은 그녀가 살아온 풍파의 기록이다. 명자 언니, 오늘 도미 때깔이 아주 미쳤네. 어제 경매에서 작정하고 긁어 모았다며? 옆집 순천댁이 바카스 한 병을 건네며 말을 붙인다. 명자는 말없이 병을 따서 한 모금 마시고는 툭 내뱉는다. 입구 쪽 김 사장이 급전 필요하대서 물건 좀 많이 뺐어. 그 양반 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 명자는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니었다. 노량진 시장 바닥에서 그녀는 걸어다니는 은행이었다. 30년 동안 비린내 맡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현금, 상인들의 피땀 섞인 갯돈,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동료들에게 빌려준 일수 자금까지. 명자의 손을 거쳐가는 돈은 시장의 실핏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실핏줄을 가장 잔인하게 빨아먹는 존재는 따로 있었다. 바로 남편 최형섭이었다. 최형섭 65세. 명자가 시장 바닥에서 손톱이 빠지게 일할 때 그는 사업인의 투자 인내하며 아내가 번 돈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그런 그가 최근 묘하게 조용해졌다. 낮술도 끊고 시장엔 얼씬도 안 하더니 웬일로 거울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옷태를 살폈다. 명자는 직감했다. 이 화상이 드디어 미쳤구나. 새벽 4시 10분. 명자가 경매 물건을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쥐새끼 같은 그림자 하나가 명자수산 사무실 안쪽으로 숨어들었다. 최형섭이었다. 그는 아내 명자가 바닥 타일 밑에 숨겨놓은 비밀 금고를 며칠 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다. 분명히 여기였는데 박명자 이 옆였네. 돈도 골라서 숨겨둔 꼬락서니 하고는. 형섭은 미리 챙겨온 드라이버와 정으로 타일 틈새를 쑤시기 시작했다. 우둑 우직근. 타일이 들리자 육중한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형섭의 손등에 기름진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삐빅 삐비빅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형섭의 동공이 미친 듯이 확장됐다. 그 안에는 명자가 시장 상인들에게 거둬들인 대형 갯돈과 그동안 억척스럽게 모아온 현금 다발 총 100억 원이 5만 원권 뭉치로 가득 차 있었다. 돈에서 나는 특유의 잉크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형섭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신봤다. 야, 박명자 이 독종 같은 년. 진짜로 이만큼을 모아뒀단 말이지? 형섭은 이민 가방 2개를 한꺼번에 벌리고 돈 뭉치를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다. 한 뭉치, 2뭉치 가방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도 형섭은 멈추지 않았다. 오빠, 빨리 해. 그 할망구 돌아오겠어. 밖에서 망을 보던 내연녀 이지혜 37세가 다급하게 소리를 낮춰 왱알거렸다. 지혜는 형섭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꼬드겨 노량진의 랜드마크인 한성사우나 건물을 낙찰받자고 바람을 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모피 코트 아래로 명자의 피눈물이 담긴 가방을 바라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형섭은 헉헉대며 가방 지퍼를 억지로 올리고는 시장 뒷문으로 튀어나갔다. 그 비루한 뒷모습을 보며 명자는 사무실 모퉁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나왔다. 그녀의 눈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결국 손을 댔네, 최형섭. 30년 부부정을 내 스스로 끊어버렸어. 명자는 형섭이 금고 위치를 알 수 있게 일부러 힌트를 흘렸다. 그 돈은 명자의 개인 재산만이 아니었다. 시장 상인 100여 명의 생존권이 달린 갯돈과 일수 자금이 섞여 있는 말 그대로 지옥의 불씨였다. 명자는 서두르지 않고 바닥을 정리했다. 그러고는 앞치마 속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태성아, 그 인간 방금 가방 들고 튀었다. 꼬리 잘 붙여라. 절대 놓치지 말고.
수화기 너머로 명자가 시장에서 거두어 키운 태성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미 강남 경매 학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 주변에 우리 애들 다 심어놨습니다. 지발로 지옥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 테니까 어머니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계세요. 명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도마 앞에 섰다. 대형 도미 한 마리를 꺼내 도마 위에 올린다. 날카로운 활어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퍽퍽 최영섭, 내가 그 돈 들고 얼마나 멀리 가나 보자. 비린내 난다며 아내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매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시장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깔리지만 명자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30년 배신의 대가, 이제 박명자가 집도하는 처절한 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사흘 뒤 오후 2시. 노량진 수산시장은 오전에 치열함을 끝내고 상인들이 짬을 내서 꾸벅꾸벅 조는 한산한 시간이다. 명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무장화를 신고 작업대를 닦고 있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부항하는 요란한 엔진 소리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번쩍거리는 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명자수산 바로 앞에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떡칠해 뒤로 넘긴 최영섭이었다. 그 곁에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코를 킁킁거리는 지혜가 팔짱을 낀 채 내렸다. 형섭은 시장 바닥의 구정물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침을 퇴뱉었다. 야, 박명자. 너 아직도 이 비린내 나는 데서 생선 대가리나 치고 있냐? 어우, 이 지긋지긋한 냄새. 형섭의 수트 소매에는 금색 단추가 눈부시게 번쩍였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형섭을 무덤덤하게 쳐다봤다.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남편이 사흘 만에 나타나 내뱉는 첫마디 치고는 참 형섭다웠다. 왜 왔어? 이혼 서류 주려고? 명자의 담담한 말투에 형섭은 오히려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편네가 진짜. 야, 이거 똑똑히 봐라. 형섭은 가죽 케이스에 담긴 서류 한 뭉치를 명자의 작업대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던졌다. 생선 피가 묻은 도마 위에 떨어진 것은 번듯한 등기권리증이었다. 이게 바로 저 언덕 위 한성 사우나 등기권리증이다. 내가 그 100억으로 이걸 한 방에 낙찰받았다고. 나 이제 노량진의 왕, 건물주 최영섭이야. 내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손가락 뒤틀리게 모은 돈, 내가 아주 근사하게 써줬지. 어때, 배 아파 죽겠지? 옆에 있던 지혜가 얄밉게 낄낄거리며 명자의 앞치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언니, 아니 이제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나? 오빠가 건물주 됐으니까 아줌마 인생도 여기서 끝내야지. 언제까지 이 더러운 데서 장화 신고 살 거야? 수준 안 맞게. 오빠가 이혼 서류 도장 찍으면 위자료로 이 횟집은 줄게. 감사한 줄 알아.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몰려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인간 제정신이야? 지 마누라 돈 훔쳐다가 저러는 거야? 아이고, 명자 언니 어떻게 저 화상을 그냥 확. 형섭은 주변 시선을 즐기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나 이제 건물주야. 이 시장 바닥 확 다 밀어버리고 주상복합 세울 수도 있어. 조심들 해.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등기권리증을 손끝으로 가만히 훑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차가운 화로의 점액질이 묻어 있었고 그 점액질은 형섭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권리증 케이스에 얼룩을 남겼다. 명자는 형섭을 빤히 쳐다보며 아주 낮게 물었다. 형섭 씨 건물 샀다고 좋아하기 전에 너 그 건물 밑에 깔린 땅은 누구 건지 확인은 했니? 형섭의 얼굴이 순간 경련하듯 움찔했다. 뭐? 땅? 야, 이 무식한 여편네야. 건물을 샀으면 당연히 내 땅이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너 지금 샘나서 나 겁주는 거지. 명자가 픽 웃으며 칼을 도마에 꽂았다. 텅. 날카로운 금소금이 시장통을 갈랐고 놀란 지혜가 뒤로 주춤 물러났다. 경매 공고문에 분명히 적혀 있었을 텐데. 토지 매각 제외. 그 네 글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00억을 다 때려 부었냐? 너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산 거야.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이 등신아.
형섭의 눈동자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뭐? 토지 매각 제외? 에이, 사기치지 마. 건물이 내 건데 땅 주인이 뭔 상관이야. 내가 경매 학원에서 다 배웠어. 법정지상권인가 뭔가 있어서 나 못 쫓아낸대. 명자는 한 걸음 다가가 형섭의 멱살을 잡으려다 지저분하다는 듯 손을 거뒀다. 법정지상권?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랬어. 그건 저당권 잡힐 때 땅이랑 건물 주인이 같아야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땅 이미 3년 전부터 태성홀딩스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 처음부터 주인이 달랐다고. 너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이제 땅 주인이 너한테 내 땅에서 사우나 치워라 하면 너 그 100억짜리 건물 다 부수고 나가야 돼. 아니면 땅 주인한테 매달 수천만 원씩 땅세를 바치든가. 너 그럴 돈 있어? 형섭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지혜도 당황해서 형섭의 팔을 흔들었다. 오빠, 저 아줌마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치? 우리 건물주 맞잖아. 명자는 작업대에 있던 이혼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형섭의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가서 내가 낙찰받은 그 화려한 감옥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지내봐. 내가 훔친 내 돈이 어떻게 내 목을 조르는지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똑똑히 구경해 줄 테니까. 당장 꺼져, 비린내 나기 전에. 형섭은 벤츠차 문을 허둥지둥 열고 도망치듯 올라탔다. 거만하게 엔진 소리를 내며 시장을 빠져나가는 벤츠의 뒷모습을 보며 상인들이 침을 뱉었다. 명자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맸다. 그리고 숫돌 위에 칼을 올렸다. 쉭 30년 복수의 칼날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퍼렇게 날이 섰다. 형섭이 낙찰받은 그 한성 사우나. 그 건물이 앉은 땅의 주인 강태성은 이미 명자의 손바닥 안에서 형섭의 목을 죄일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다. 최형섭의 가슴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빠져나온 직후부터 방전된 배터리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박명자가 내뱉은 토지 매각 제외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거대한 해머가 되어 그의 뒤통수를 때려댔기 때문이다. 10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을 쏟아부어 낙찰받은 황금성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오빠, 저 할망구 말 믿는 거 아니지? 배 아파서 헛소리하는 거라니까. 변호사 만나보면 다 해결될 거야. 옆에서 지혜가 연신 향수를 뿌려대며 콧소리를 냈지만 형섭의 셔츠는 이미 등 뒤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서초동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법무법인 정혜의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예약도 없이 들이닥친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인상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문석이었다. 김 변호사는 형섭이 던져놓은 경매 매각물 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안경 너머로 무심하게 훑어내렸다. 서류를 넘기는 종이 소리가 형섭에게는 마치 칼날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김 변호사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최 선생님, 이거 입찰하시기 전에 전문가랑 상담 안 하셨습니까? 변호사의 첫마디에 형섭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 그 경매 학원 원장이 무조건 돈 된다고 해서 건물만 나와도 법정지상권인가 뭔가 있어서 땅 주인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김 변호사가 헛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지점을 펜으로 강하게 찍었다. 법정지상권요? 그건 민법 제366조에 의거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성 사우나 등기부등본 보십시오. 5년 전 이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토지 주인은 이미 태성홀딩스라는 법인이었습니다. 건물은 전 주인 명의였고요. 즉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랐다는 겁니다. 형섭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딱 잘라 말씀드리죠. 최 선생님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셨습니다. 관련 판례를 하나 읊어드릴까요?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50XXX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던 상태에서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자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100억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신 겁니다. 지혜가 당황해서 끼어들었다. 변호사님, 그래도 건물이 8층짜리인데 땅 주인이 마음대로 부수라고 하겠어요? 철거비도 어마어마할 텐데. 김 변호사가 지혜를 차갑게 쏘아봤다.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모르시는군요. 땅 주인은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경우 땅 주인이 이미 승소할 확률이 100%입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이득이라면 선생님의 100억은 그대로 폐기물 처리비가 되는 겁니다. 형섭은 눈앞이 하얘졌다. 100억. 박명자가 30년 동안 비린내 맡으며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모은 그 돈이, 그리고 자신이 지혜와 새 출발하려던 그 꿈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땅 주인한테 사정이라도 하면. 땅 주인이 성인군자라면 지료 땅 사용료를 받고 봐주겠죠. 하지만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17XXX 판결을 보면 지료 산정 기준이 나옵니다. 이 동네 공시지가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면 100억대 토지에 대한 지료는 한 달에 최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은 나올 겁니다. 선생님, 사우나 한 달 운영해서 이 돈 낼 수 있습니까? 만약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다? 그럼 민법 제287조에 따라 땅 주인은 즉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땐 소송도 없이 건물 비워줘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날 때마다 형섭의 고개가 아래로 툭툭 떨어졌다. 100억을 써서 건물주가 됐는데 매달 8천만 원씩 생돈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한다니. 사우나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다 따지면 매달 억 단위 적자가 불 보듯 뻔했다. 이건 함정이야. 박명자 이 독종 같은 년이 처음부터 다 짜놓은 판이라고. 형섭이 책상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최 선생님, 더 무서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이 태성홀딩스라는 곳의 대표 강태성 씨, 요즘 노량진 일대 땅을 쓸어 담는 무서운 젊은 자산가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이 3년 전 이 땅을 살 때 전 주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렀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이 땅을 경매용 덫으로 쓰라고 지시한 것처럼 말입니다. 형섭은 소름이 돋았다. 명자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가서 내가 낙찰받은 그 화려한 감옥에서 피눈물 흘려봐. 명자는 이미 5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형섭이 자신의 돈에 손을 댈 것을 알고 이 거대한 무덤을 파놓은 것이었다. 변호사님, 제발 방법 좀 찾아주세요. 저 그 돈 없으면 죽습니다. 그거 제 마누라 아니 전처가 시장에서 모은 돈인데 상인들 갯돈도 섞여 있단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차갑게 대꾸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 명세서에 토지 매각 제외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입찰한 건 전적으로 선생님 책임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땅 주인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는 것뿐이겠네요. 물론 그 사람이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요. 법무법인 문을 나서는 형섭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화려한 서초동의 빌딩 숲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비석들처럼 보였다. 곁에서 조잘대던 지혜의 목소리도 이제는 지옥의 환청처럼 짜증스럽게만 들렸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나 샤넬 백 예약한 것도 있는데 입 닥쳐. 지금 백이 문제야?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형섭은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뼛속 깊이 느꼈다. 30년 동안 비린내 난다며 무시했던 아내 명자. 그녀가 매일 새벽 시장 바닥을 닦으며 갈아왔던 것은 생선 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파멸시킬 복수의 칼날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는 핸들을 꺾어 다시 노량진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명자수산이 아니라 자신이 낙찰받은 그 한성 사우나였다. 번듯한 대리석 외벽이 오늘따라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형섭을 압박해왔다. 100억을 쏟아붓고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와 명자가 쳐놓은 법률이라는 이름의 거미줄이었다. 형섭은 사우나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다.
1층 입구에는 이미 커다란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알림본 토지는 태성홀딩스의 소유이며 무단 침입 및 점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그 공고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명자의 필체와 비슷했다. 형섭 씨, 물온도 어때? 따뜻하니? 형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노량진의 찬 바람이 그의 비싼 수트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얼음물에 담긴 화로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박명자의 완벽한 설계, 그 3장은 이렇게 형섭의 완패로 끝을 맺고 있었다.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최형섭의 머릿속은 온통 태성홀딩스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박명자가 30년 동안 생선 대가리 쳐서 모은 돈 100억. 그 돈을 훔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될 줄 알았는데 낙찰받은 건물은 제 손으로 부숴야 할지도 모르는 시멘트 덩어리였고 그 건물 아래 깔린 땅은 이름도 모르는 젊은 놈의 소유였다. 형섭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여의도의 한 빌딩으로 향했다. 태성홀딩스 본사가 있는 곳이다. 곁에서 눈치를 보던 지혜가 화장을 고치며 징징거렸다. 오빠, 그 강태성인지 뭔지 하는 사람 만나서 잘 좀 말해봐. 우리 건물이 이렇게 번듯한데 설마 진짜 부수라고 하겠어? 적당히 월세 좀 주고 합의하면 되지. 형섭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자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대표실 안쪽, 날카로운 수트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강태성 47세였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형섭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얼음 창고보다 더 차가웠다. 최형섭 씨입니까? 한성 사우나 건물만 낙찰받으신? 형섭은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 예. 제가 이번에 그 건물을 가져오게 된 최형섭이라고 합니다. 강 대표님, 우리끼리 뭐 복잡하게 법대로 할 거 있습니까? 이웃끼리 좋게 좋게 지료 협상이나 좀 하려고 왔습니다. 태성은 형섭이 내민 손을 무시한 채 소파에 앉았다. 그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지료 협상? 최 선생님 착각이 심하시군요. 저는 협상을 하러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다. 통보를 하러 온 거지. 형섭의 얼굴이 굳어졌다. 통보라뇨? 아무리 그래도 제가 100억을 주고 산 건물인데. 선생님이 낙찰받으신 건 건물의 소유권이지 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아닙니다. 이미 김 변호사 만나고 오셨죠? 선생님은 법정 지상권이 없습니다. 즉, 제 허락 없이는 그 건물을 유지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태성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판례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100XXX 판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없는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뿐만 아니라 그 부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즉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날짜로 법원에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섭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지료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그래도 사우나 수익이 좀 나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면. 태성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형섭의 고막을 찢는 금소금처럼 들렸다. 500만 원? 최 선생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아십니까? 감정평가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해당 부지는 노량진 역세권 핵심 상업지입니다. 시가로만 120억 원이 넘죠. 통상적인 지료 산정 방식인 기대 수익률 7%를 적용하면 한 달 지료는 정확히 8,250만 원입니다. 8천만 원요? 옆에 있던 지혜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형섭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1년에 지료로만 10억을 내야 한다는 소리였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사우나 한 달 매출 다 합쳐도 8천이 안 나오는데 땅세를 8천을 내라고요? 이건 사기야. 태성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사기가 아니라 법입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XXXX 판결을 보면 지료는 그 토지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우나를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선생님 사정이고
제 땅은 백화점이나 오피스텔을 지어도 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저한테 지불하셔야죠. 형섭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박명자가 훔친 100억은 이미 경매 법원에 다 들어갔고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건물이 깡통이라 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상황. 강 대표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제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태성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형섭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최 선생님, 당신이 지금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비린내 난다며 무시했던 그 사람 박명자 여사님한테 가서 빌어야죠. 형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명자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태성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분노로 타올랐다. 어떻게 아냐고. 35년 전 노량진 시장 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고아놈한테 매일 새벽 뜨끈한 국밥이랑 생선 토막 건네주며 살려준 사람이 박 여사님이야. 나한테는 어머니보다 더 귀한 분이지. 그런데 당신은? 그 어머니가 30년 넘게 찬물에 손 담가서 번 돈을 훔쳐서 이 여자랑 도망을 쳐?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는 거야. 형섭은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성이 왜 비싼 돈을 주고 이 땅을 미리 샀는지, 왜 자신이 이 건물을 낙찰받도록 경매학원 원장까지 매수해서 유인했는지. 이 모든 것은 박명자의 시나리오였고 강태성은 그녀의 충직한 집행관이었다. 강 대표, 이건 무효야. 박명자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함정? 누가 당신 보고 돈 훔치라고 시켰나? 누가 당신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덜컥 건물 낙찰받으라고 했어? 당신의 그 탐욕이 스스로 판무덤이야. 태성은 비서를 불러 형섭과 지혜를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오늘부터 이자는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연체 이자 12% 가산되는 거 잊지 마시고. 아, 그리고 민법 제287조 공부하고 오세요. 지료 2년 이상 연체하면 제가 법원에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때는 소송도 없이 선생님은 몸만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그 건물을 부수고 땅을 원상복구하는 비용 수억 원도 선생님이 내야 하고요. 사무실 밖으로 쫓겨난 형섭은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았다. 지혜는 이미 질렸다는 듯 형섭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 이거 장난 아니야. 한 달에 8천만 원을 어떻게 내? 우리 망한 거야? 나 이 옷이랑 가방들 다 어떡해. 입 닥쳐, 제발 입 좀 닥쳐. 형섭은 소리를 질렀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왔다. 같은 시각 노량진 수산시장 명자수산. 명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마 위에 칼을 갈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고 태성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니, 지료 소송 접수 완료했습니다. 매달 8,250만 원씩 빚이 쌓일 겁니다. 그 인간 지금 사색이 돼서 나갔습니다. 명자는 문자를 확인하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수조에서 가장 큰 대구 한 마리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형섭 씨, 물온도 어때? 이제 슬슬 뜨거워질 텐데. 명자의 칼날이 대구의 배를 가르는 소리가 시장통의 소음 속에 묻혔다. 배신한 남편의 목을 죄는 법률의 덫은 이제 겨우 1단계가 끝났을 뿐이었다. 매달 쌓여가는 8천만 원이라는 빚의 무게가 형섭을 무너뜨릴 때까지 명자는 서두르지 않고 그를 지옥 끝까지 밀어넣을 준비를 마쳤다. 시장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형섭에게는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은 긴 어둠의 시작이었다. 박명자의 완벽한 설계, 그 네 번째 장은 형섭의 피눈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매달 8,250만 원. 최형섭에게 이 숫자는 매일 아침 목을 죄어오는 교수형 밧줄과 같았다. 노량진 한성 사우나의 화려한 외벽은 이제 그에게 자부심이 아니라 거대한 빚의 무덤이었다. 사우나를 운영해봐야 수도세, 전기세, 인건비 떼고 나면 땅값 지료의 절반도 못 냈다. 은행에 달려가 내 건물이 100억짜리다, 대출 좀 해달라고 애원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다. 최 선생님, 건물이 100억이면 뭐합니까? 땅이 남의 건데. 이거 우리가 압류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멘트 덩어리예요. 대법원 판례 91-5XXX 모르세요?
건물만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면 담보 가치가 0입니다. 돌아가세요. 형섭은 미칠 노릇이었다. 돈줄이 마르자 가장 먼저 변한 건 곁에 있던 지혜였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며 교태를 부리던 목소리는 어느덧 송곳처럼 날카로워졌다. 오빠, 나 더는 못 참아. 이 비린내 나는 아저씨랑 깡통 건물에서 굶어 죽으라고. 나 제주도 가서 좀 쉬고 올게.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 지혜는 형섭이 남겨둔 마지막 비상금 5억 원을 들고 야반도주하듯 제주도로 떠났다. 형섭은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쫓아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박명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30년 동안 생선 칼을 갈며 자신을 지켜보던 그 서늘한 눈빛.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뺏은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법이라는 이름의 늪에 자신을 밀어넣은 것이었다. 제주도 중문의 한 초호화 리조트. 형섭은 수소문 끝에 지혜가 묵고 있는 스위트룸을 찾아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리자 가운 차림의 지혜가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다. 아, 진짜 여기까지 왜 와? 오빠, 우린 끝났다니까. 방 안쪽에서는 젊은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형섭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야, 이지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박명자 금고까지 털어서 너한테 다 줬잖아. 지혜는 코방귀를 뀌며 형섭의 가슴을 밀쳤다. 오빠가 준 게 뭐가 있어? 그 돈 지금 다 지료 소송으로 압류당하게 생겼다며. 변호사가 그러더라.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료 2년 연체하면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해서 건물 그냥 뺏어간다고. 오빠는 이제 곧 거지야. 아니, 철거비까지 물어내야 하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지. 지혜는 침대에 걸터앉아 형섭을 비웃듯 쳐다봤다. 오빠, 경매 공부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건물만 매각 사건에서 법정 지상권 없는 건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법원 2010-4XX 판결 보면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해. 오빠는 지금 유효기간 지난 컵라면보다 못한 존재야. 형섭은 무릎을 꿇었다. 지혜야, 제발. 나 그 5억이라도 있어야 살아. 그거 시장 사람들 갯돈이야. 그거 못 갚으면 나 노량진에서 칼 맞아 죽어. 지혜는 냉정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누가 훔치래? 조강지처 배신하고 돈 훔친 도둑놈이 누굴 탓해? 나 이제 오빠 같은 틀딱이랑 안 놀아. 저기 구석 가서 귤이나 까먹어. 쾅. 문이 닫혔다. 형섭은 화려한 리조트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창밖으로 보였지만 그에게는 죽음의 빛깔로만 느껴졌다. 그때 형섭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명자였다. 형섭은 홀린 듯 전화를 받았다. 명자야. 명자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수화기 너머로 명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섭 씨, 제주도 공기는 좋니? 지혜가 참 영악하지. 내가 그 애한테 네 금고 번호 슬쩍 흘린 건 꿈에도 몰랐을 거야. 형섭은 얼어붙었다. 뭐? 내가? 네가 지혜한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야. 경매 학원 원장도 그 사우나 건물 추천한 브로커도 그리고 네가 사랑한다던 그 지혜까지. 30년 동안 나를 비린내 난다고 무시했지? 이제 너는 그 비린내보다 더 지독한 돈 냄새, 아니 빚냄새에 절어서 살게 될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평온해서 더 잔인했다. 이제 2단계 시작이야. 지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 나왔다. 내일부터 네 사우나 건물에 강제 경매 딱지 붙을 거야. 네가 100억 주고 산 건물, 내가 얼마에 가져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형섭은 전화를 떨어뜨렸다. 박명자는 처음부터 형섭이 돈을 훔칠 것을 알았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도 정해놓았으며 마지막에 그 건물을 다시 어떻게 뺏어올지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건물만 매각 사건의 잔혹한 마침표였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 연체를 이유로 건물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은 입찰자가 아무도 없다.
결국 토지 소유자인 강태성 명자의 조력자가 헐값에 건물을 낙찰받게 된다. 형섭은 100억을 투자해서 영원을 건지고 지료 미납분과 철거 예정 건물의 부채만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 형섭은 제주도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의 통장은 압류되어 비행기 표 한 장 살 돈이 없었다. 그는 리조트 주차장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들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같은 시각 명자 수산. 명자는 수조에서 가장 힘 좋은 킹크랩 한 마리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킹크랩이 거품을 물며 버둥거리는 모습이 제주도에서 절규하고 있을 형섭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태성아, 이제 사설 구급차 준비해라. 우리 형섭 씨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으니 보호치료 좀 해드려야지. 명자는 차갑게 웃으며 다시 칼을 들었다. 복수의 오장 제주도의 배신은 형섭의 완전한 파산을 넘어 그의 정신까지 파괴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명자의 분노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형섭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최형섭에게 지옥의 불덩어리보다 더 차가웠다. 지혜에게 버림받고 남은 돈 한 푼 없이 김포공항에 내린 형섭의 몰골은 처참했다. 사흘 전 노량진을 떠날 때 입었던 이태리제 수트는 뗏물과 술 냄새로 절어 있었고 기름칠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짐승의 갈기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한성사우나 건물에는 이미 태성홀딩스가 신청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박혔고 입구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용역들이 깔려 있었다. 형섭은 영등포 뒷골목의 허름한 여인숙에 숨어 지내며 매일같이 소주 나부랭이로 울분을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자신을 박 실장이라 소개한 남자는 형섭에게 솔깃한 제안을 던졌다. 그는 명자가 뒤에서 조종하는 태성의 수하였지만 형섭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최 선생님, 지금 인생 역전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박명자 여사님, 그 할망구를 금치산자로 만드는 겁니다. 형섭의 충혈된 눈이 번뜩였다. 금치산자? 그게 정신이상자로 만든다는 건가? 박 실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성년 후 견제도민법 재구조라고 합니다. 부인께서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선생님이 후견인이 되면 부인이 관리하는 그 어마어마한 땅과 현금 다 선생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치료 소송? 본인이 정신병자인데 그 소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로 몰아 다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요. 형섭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명자는 멀쩡해. 시장 사람들이 다 증인인데 어떻게 정신병자로 만들어? 방법이 왜 없습니까?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모르세요? 직계 가족 한 명이랑 보호의무자 남편만 동의하면 사설 구급차 불러서 일단 정신병원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약 몇 번 먹이고 정신 혼미하게 만든 다음 우리가 매수한 의사한테 진단서 끊게 하면 끝입니다. 그게 바로 강제 입원의 힘이죠. 형섭의 머릿속에 악마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30년 조강지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 재산을 뺏는다는 것. 이미 지옥에 발을 들인 그에게 도덕심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명자가 시장 뒷골목에서 혼자 퇴근하는 시간을 노리기로 했다. 밤 11시 노량진 수산시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비릿한 물 한 개가 시장 골목을 메우는 시간. 명자는 여느 때처럼 고무장화를 벗고 낡은 가방을 든 채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 시동을 켠 채 대기하던 백색 구급차 한 대가 라이트를 켰다. 지금이야. 잡아. 형섭의 외침과 함께 건장한 체격의 사내 둘이 구급차에서 튀어나와 명자의 팔을 낚아챘다. 명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사내들이 거친 손길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형섭은 구급차 문 뒤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나타났다. 박명자, 내가 나를 깡통 건물주로 만들어? 어디 맛 좀 봐라. 이제 넌 평생 정신병원 창살 뒤에서 썩게 될 거야. 내 그 금쪽 같은 땅들, 내가 다 팔아서 지혜랑 다시 시작할 거다. 명자는 발버둥을 치다가 이내 힘을 빼고 형섭을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이 너무나 고요해서 형섭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형섭씨,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니? 30년 산 마누라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거? 닥쳐. 넌 이미 미친년이야. 여기 보호 의무자인 내 사인이 들어간 입원 동의서 안 보여? 형섭이 서류를 흔들어대며 명자를 구급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골목 사방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수십 명의 경찰과 함께 강태성이 나타났다. 동작 그만. 전부 손머리 위로 올려. 구급차에서 내렸던 사내들은 순식간에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형섭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나 남편이에요. 내 마누라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데려가려는 거라고요. 이건 합법적인 보호 입원이야. 그때 경찰 뒤에서 태성이 걸어 나와 형섭의 얼굴 앞에 녹음기 하나를 틀었다. 그 안에서는 조금 전 형섭이 박 실장과 모의했던 내용, 그리고 명자를 강제로 납치해 재산을 뺏으려 했던 모든 대화가 흘러나왔다. 최형섭 씨,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이용하려 하셨나 본데 안타깝게도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17년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타의 위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뺏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납치하는 건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죄에 해당하며 특히 재산을 노린 목적이 뚜렷하므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태성은 명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형섭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당신이 만난 박 실장은 내 직원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최후의 수단을 쓸지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당신은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겁니다. 명자는 경찰차에 올라타려는 형섭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혐오만이 서려 있었다. 형섭 씨, 내가 너한테 준 마지막 기회마저 넌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구나. 30년 전 너랑 결혼할 때 내가 바랐던 건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어. 그저 사람답게 사는 거였지. 그런데 넌 100억에 눈이 멀어 마누라를 짐승처럼 팔아넘기려 했어. 명자는 형섭이 쥐고 있던 가짜 입원 서류를 빼서 그 면상에 던졌다. 이제 네가 갈 곳은 정신병원이 아니라 교도소야. 거기서 네가 저지른 죄 하나하나 다 곱씹으면서 살아. 아, 그리고 걱정 마. 네가 낙찰받은 그 한성 사우나 건물 내일이면 내 손으로 들어오니까. 형섭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명자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태성아, 너나 알잖아. 어릴 때 내가 너한테 용돈도 주고 그랬잖아. 태성은 대답 대신 경찰차 문을 쾅 닫아버렸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노량진 골목을 가득 메웠다. 명자는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다. 그녀의 뒤틀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성아, 이제 다 끝났니? 아니요, 어머니.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저 인간이 낙찰받은 건물을 어머니가 단돈 10원에 가져오는 일말입니다. 명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산시장의 비린내 섞인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졌다. 박명자의 완벽한 설계, 그 6번째 장납치와 역공은 이렇게 배신자의 수갑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형섭이 쏟아부은 100억이 어떻게 명자의 발 아래 굴복하는지를 보여주는 피날레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옥에 평소보다 유난히 많은 인파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다. 경매 입찰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깡통 건물이라 불리는 노량진 한성사우나 건물에 대한 매각 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경매 시장에서 교과서적인 사례로 꼽혔다. 감정가는 100억 원이었지만 토지 지분은 전혀 없는 건물만 매각 사건. 게다가 이미 토지 소유자인 태성홀딩스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고 철거 소송까지 승소한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었다. 법정 맨 앞줄 수의를 입은 최형섭이 교도관의 감시 속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구치소 생활 몇 달 만에 그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강제 입원 시도와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법정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피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법정 문이 열리고 박명자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강태성과 함께 들어왔다.
30년 넘게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었던 명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며 최형섭의 옆줄에 앉았다. 형섭은 명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다. 박명자, 이 독한 년아, 내가 다 짠 판이지? 내 돈 100억, 내가 다 처먹으려고 이 사달을 낸 거지. 정숙하십시오.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경고에 형섭은 억지로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명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법대 위 판사가 들고 있는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건 번호 202X 타경 XXXXX 노량진동 한성사우나 건물 매각 사건입니다. 판사의 낭독이 시작되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본 물건은 토지 매각 제외 사건으로 현재 토지 소유자에 의해 건물 철거 소송 및 지료 청구 소송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임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이 말은 즉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경고였다. 낙찰받아봤자 땅 주인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지료를 내야 하고 조만간 땅 주인이 건물을 부수라고 하면 제 손으로 부숴야 하는 물건. 그래서 이미 1차, 2차, 3차 경매까지 유찰되어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1% 수준인 1억 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입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입찰 참여자 1명. 법정안이 술렁였다. 누가 저 쓰레기를 사나? 하는 눈빛들이 교차했다. 판사는 봉투를 뜯어 낙찰자를 호명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박명자. 낙찰 금액 1억 1천만 원 이상입니다. 형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00억. 자신이 명자의 금고에서 훔쳐서 쏟아부었던 그 100억짜리 건물이 단돈 1억 원에 다시 명자의 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안 돼.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형섭이 울부짖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교도관들이 그를 눌렀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판사에게 목례를 한 뒤 형섭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형섭의 귓가에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형섭 씨, 경매 공부 좀 더 하지 그랬어.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는 몰라도 민법 제366조의 비극은 내가 직접 겪어보니 알겠지? 내가 100억을 던져서 지은 그 화려한 성, 내가 단돈 1억에 샀어.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철거되지 않아. 왜냐고? 내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고 내 아들 같은 태성이가 땅의 주인이니까. 땅과 건물의 주인이 합쳐졌으니 이제 이 건물은 진짜 100억, 아니 200억짜리 노다지가 되겠지. 형섭은 그제야 명자의 완벽한 설계도를 온전히 이해했다. 명자는 형섭이 돈을 훔치게 내버려뒀다. 그 돈으로 법적 하자가 있는 깡통 건물을 사게 유도했다. 태성을 시켜 지료 폭탄을 던지고 건물을 경매로 넘겼다. 유차를 거듭시켜 가격을 1%로 떨어뜨린 뒤 본인이 직접 헐값에 낙찰받았다. 결과적으로 명자는 자신의 돈 100억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 형섭을 감옥에 보내고 100억대 건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었다. 형섭에게 남은 건 100억의 채무와 평생 갚지 못할 시장 상인들의 원망뿐이었다. 박명자, 네가 사람이야? 네가 악마지. 명자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 나는 30년 동안 비린내 나는 장화를 신고 네 오물을 닦아주던 네 아내였어. 네가 나를 악마로 만든 거야. 명자는 법정을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법정 밖 복도에는 명자가 관리하던 갯돈의 주인들인 노량진 상인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가 낙찰 서류를 들고 나오자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명자 언니, 고생했어. 저 도둑놈 천벌 받는 거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명자는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말했다. 여러분 미안해요. 잠시 돈이 나들이 좀 다녀오느라 걱정 많았죠? 낙찰받은 건물 수익으로 갯돈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비린내 나는 장화 좀 벗고 건물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녀는 태성과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명자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최영섭이라는 이름 위에 빨간 줄을 그었다. 30년의 배신, 그 잔혹한 이자가 포함된 복수가 드디어 청산되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형섭을 태운 호송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명자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자신의 차에 올랐다. 태성아, 이제 사우나 리모델링 시작해라. 이름은 명자궁으로 하고 노량진 상인들은 평생 무료로 이용하게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박명자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칼 대신 그녀의 손에는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의 칼날과 거대한 자본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노량진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운 물안개로 시작되지만 그 풍경의 중심은 이제 바뀌어 있었다.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한때 한성 사우나라 불리던 낡은 건물은 이제 화려한 외벽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명자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건물 1층 로비에는 명자가 평생 사용하던 화로 칼 한 자루가 전시용 상자 속에 정갈하게 놓여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벼린 칼날이 가장 높은 곳에 정의를 세운다는 문구와 함께 박명자는 이제 노량진의 상인들 사이에서 단순한 명자 언니가 아닌 노량진의 대모로 불린다. 그녀는 건물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 4시면 눈을 뜬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고무 장화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고 명자 장학재단의 서류를 살핀다는 것이다. 그녀가 낙찰받은 건물은 땅 주인 강태성과의 합의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완벽하게 합쳐졌고 그 가치는 명자가 헐값에 낙찰받은 금액의 수백 배인 30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명자는 건물 꼭대기층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시장 입구에서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님을 맞는 모습이 보였다. 명자는 태성에게 지시해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을 신설했고 시장 내 노후화된 냉동 창고를 최신식으로 교체해 주었다. 배신한 남편이 훔쳐갔던 그 100억 원은 명자의 손을 거쳐 수천 명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안양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장 직함을 단 강태성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건넸다. 명자의 눈길이 서류의 한 지점에 멈췄다. 수용자 최영섭, 건강 악화로 인한 외부 병원 이송 및 가석방 불허. 최영섭. 한때는 남편이었고 마지막에는 악마였던 남자.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자신이 100억을 투자한 건물을 명자가 1억에 가로챘다며 매일같이 벽을 치며 울부짖었고 동료 수감자들에게 내가 노량진의 왕이었다는 허풍을 떨다 집단 린치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연녀 지혜는 제주도에서 만난 다른 젊은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유흥가를 전전하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명자는 잠시 창밖의 구름을 응시하다 태성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요청했다고. 네, 어머니.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고 사정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명자는 책상 위에 놓인 은색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마다 남편의 술 냄새 나는 옷을 빨며 그래도 자식 아비인데 하며 참았던 날들. 생선 가시에 찔려 퉁퉁 부은 손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숨기며 미래를 꿈꿨던 날들. 그 모든 인내의 끝에 돌아온 것이 칼날 같은 배신이었음을 명자는 잊지 않았다. 가지 않겠다. 죽음 앞에서의 참회는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지 죽어가는 사람의 연극에 내가 관객이 되어줄 이유는 없어. 다만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는 치러줘라. 이름 없는 무덤이 되게 하지는 마라. 그게 내가 그 인간에게 베푸는 마지막 조강지처로서의 자비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명자의 단호함은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완벽한 작별의 의식이었다. 며칠 뒤 최영섭은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쓸쓸히 숨을 거뒀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은 명자가 100억을 훔쳐가던 날 떨어뜨린 낡은 앞치마 조각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버린 그 비린내 나는 앞치마가 사실은 자신을 지탱하던 유일한 구명줄이었음을 그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한편 명자궁의 오픈 기념식 날.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다.
명자는 화려한 단상에 오르는 대신 상인들이 가득한 테이블 사이사이를 돌며 술을 한 잔씩 권했다. 여러분, 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진물이 난다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법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건물주라는 자리를 여러분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이 건물의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은 노량진 상인 연금으로 적립될 겁니다. 상인들의 박수 소리가 노량진 하늘을 찔렀다. 30년 전 비린내 나는 시장 골목에서 무시당하던 젊은 세댁 박명자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되었고, 그 바위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거대한 산이 되었다. 명자는 홀로 옥상 정원에 올라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한강은 마치 그녀가 흘렸던 피눈물 같기도 했고, 이제야 비로소 타오르는 승리의 불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남편과의 혼인신고서가 포함되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최영섭이라는 세 글자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100억의 배신으로 시작된 잔혹한 경매 전쟁은 1억의 낙찰이라는 통쾌한 반전을 거쳐 배신자의 죽음과 데모의 탄생이라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명자는 곁에 서 있는 태성의 손을 꽉 잡았다. 태성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 위에 있다는 걸 이 노량진에서 우리가 증명해보자. 네, 어머니. 약속하겠습니다. 어느덧 밤이 찾아온 노량진. 명자궁의 화려한 조명이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명자의 설계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빼앗긴 정의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건축이었다. 30년의 인내는 법보다 강했고 어머니의 복수는 칼보다 예리했다. 한강의 물줄기는 오늘도 묵묵히 흐른다. 세상의 모든 배신이 법의 덫에 걸려들지는 않겠지만 노량진의 전설 박명자의 이야기는 오늘도 시장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 배신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며 진정한 주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자라는 그 자명한 진리를 말이다.